훈련 중인 공군 전투기의 오폭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건 정말 초유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뤄지고 있던 훈련이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입니까? 한미연합 정례훈련이에요. 네네. 매년 초 한 3월 달쯤에 항상 있는 훈련이죠. 그래서 네네. 항상 해오던 훈련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제일 문제가 됐던 공대지 폭탄, 그러니까 마크 82 폭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폭탄인가요? 가장 일반적인 항공폭탄입니다. 네. 이게 500파운드짜리 폭탄이에요. 중요한 건 이게 무유도 폭탄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네. 유도 폭탄은 요즘에 이제 GPS 장치가 있어서 찍어주면은 자기가 알아서 날아가요. 그렇죠. 표적에 딱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 무유도 폭탄은 그냥 관성에 의해서 날아가는 폭탄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면 비행기에서 분리되는 그 순간 어디로 갈지는 잘 모르죠. 그래서 이 무유도 폭탄을 훈련을 할 때 혹은 실제로 사용할 때는 조종사가 훨씬 더 신중해야 합니다. 최초 보도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더미탄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네, 훈련탄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네. 직접 그 영상을 보니까 훈련탄은 아니었고요. 굉장한 뭐 폭풍이 일고 이제 불꽃이 일었거든요. 네. 그리고 3월 6일이 실탄 사격 날이 맞았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천만다행으로 사망자가 안 나온 건데 보통 네. 이 마크 82 폭탄은 이제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는 뭐 축구장 하나 정도가 완전히 뭐 날아간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네. 조금 잘못됐죠. 마크 82 폭탄이 떨어지면은 보통 직접 피해 반경은 한 반경 30m 정도 됩니다. 파편이 튀는 곳까지 하면 이제 축구장 하나 정도가 나오는 거죠. 이 오폭 사고의 원인이 결국은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다. 이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좌표는 한 7에서 8자리 정도 돼요. 이거를 지상 기지에서 이제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네. 요만한 USB 같은 게 있거든요. 이걸 갖고 항공기에 탑승을 해서 이제 USB 같은 걸 꼽아요. 네. 그다음에 시동을 키면 네. 이제 이 좌표가 연동이 되는 거죠. 가장 큰 의문점은 1번기와 2번기가 나란히 동일 지점에 오폭했던 건데요. 조금 더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1번기, 2번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2번기 조종사 파일럿도 좌표를 입력하거든요. 근데 이 좌표를 자기 전투기에 입력하고 난 다음에 더블 체크를 1번기하고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 과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고를 보면 1번기가 투하한 것이 2번기도 똑같이 투하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네. 보통 선도기가 투하면 그 두 번째 이제 윙맨이라고 하죠. 윙맨도 같이 보고 투하를 하는데 네. 만약에 2번기 윙맨이 제대로 좌표를 입력했다면 네. 선도기한테 얘기를 했을 것 같거든요. 공군 퇴역하신 분들한테 파일럿들한테 여쭤봤어요. 네. 근데 보통 실사격을 하기 전엔 먼저 더미탄 가지고 쉽게 말해서 폭약에 얹는 더미탄 가지고 예행 연습을 한대요. 네. 그럼 예행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좌표가 있는 게 확인이 될 거거든요. 만약에 전날 실사격하기 전에 리허설을 했다면 이런 똑같은 사고가 일어났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실제 사격점하고 그리고 사고가 난 지점은 8km 떨어졌단 말이에요. 육안으로 이게 그 거리가 분간이 어려운가요? 사실 8km 확 지나가는 건 한 30초면 지나갑니다. 30초면 지나가는데 그날 훈련 일정을 보면 4,000피트 상공에서 450노트로 진입하라 이거였거든요. 4,000피트 상공이면 1.2km예요. 근데 이게 있어요. 이 승진화학 이 훈련장이 모든 파일럿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곳이거든요. 굉장히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굉장히 많이 봤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내가 여기에서 이걸 떨어뜨리면 이게 민가로 갈까 안 갈까라 굉장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실제로 지금 민가 상태를 보니까 막 천장이 뚫려 있는 경우도 결국은 파편 때문에 뚫려 있더라고요. 진짜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사실. 네. 대형 참사가 날 뻔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요. 한 발도 아니고 8발에 500파운드 폭탄이 떨어졌는데 네. 사망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경우는 사실 이건 하늘이 도왔다고 할게. 다행히 사망에 이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크게 다친 분이 계세요. 그 트럭 운전자분은 중경상을 입었잖아요. 대략 어느 정도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자주 있는 사고는 아니라서 네. 국가에서 먼저 배상액을 정할 것 같습니다. 경상일 정도에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지만 사건마다 다 다르게 적용이 되겠지만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1인당 그리고 중상일 때는 3,000만 원 이 정도 내선에서 결정이 될 것 같고 신체 일부가 좀 영구적으로 손상이 되시는 분들은 장애배상금이란 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포천이 이렇게 군 훈련 시설이 밀집된 곳이다 보니까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 포천 지역에서는 지난 10년간 유탄, 노비탄 피해만 28건 정도가 생겼습니다. 지난 2015년 3월 28일에도 같은 사격장에서 105mm 대전차 연습탄이 오발돼서
인근 주택 옥상을 뚫고 안방에 떨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옆방에 주인인 75세 김모 씨가 머물고 있던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해 하마터면 사망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모든 군사훈련이라는 건 굉장히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뭐냐면 정교한 시나리오와 시스템이 아니라 관성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군 전반 훈련 시스템에 대한 정밀한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에 오더니 갑자기 마미 나랑 쎄쎄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쉐 감사합니다. 쉐 이거 정말 명확한 중국어 모먼트가 있는 언어적으로는 발달이 많이 된 친구구나. 이수지 씨의 강남 학부모 패러디 2탄. 다시 한번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수지 씨가 이번에도 새로운 착장으로 등장을 하셨더라고요. 이번에는 밍크조끼, 이제 지사 브랜드 가방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지난번에 M사 브랜드 패딩 입고 나오셨는데 이제 또다시 나오셔서 이게 뭐 브랜드 사망 선고 아니냐 이렇게 웃지 못할 평이 있고요. 예, 오죽하면 브랜드들이 제발 이것만 입지 말아줘, 이것만은 입지 말아줘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수지가 쏘아 올린 공이 엉뚱한 곳에 떨어졌다는 거죠. 바로 배우 한가인 씨에게 떨어졌습니다. 한가인 씨가 유튜브에 자녀들을 학원에 데려다주는 영상을 올렸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일명 라이딩 영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몇몇 지각 없는 악플러들이 해당 영상에 악플을 달기 시작을 합니다. 본인의 욕심으로 아이를 잡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가인 씨가 아닌 죄 없는 아이들에 대한 악플까지 달기 시작했다는 거죠. 한가인 씨는 아니 그저 아이들이 훗날 하고 싶어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는 엄마의 마음으로 했을 뿐이다라고 직접 해명을 했고 그런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플들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가인 씨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영상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수지 씨도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내가 저격한 게 아닌데 지금 그런 꼴이 돼버렸잖아요. 이수지 씨 소속사 측은 결코 타인을 공격하기 위해 만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는데요. 대래 이렇게 입장을 내놓으니까 오히려 이에 대한 비판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오히려 곤란한 입장이라고 합니다. 비단 한가인 씨뿐만 아니라 강남 엄마를 타겟으로 한 아주 무분별한 비방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강남 대치동에서 자녀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대치맘 한 분을 모시고 저희가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처음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 엄마들이 실제 있거든요. 솔직히 있어요. 아이들 영어 감 떨어지지 않으려고 영어 대화도 많이들 쓰고 맞기는 해요. 저는 이분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요. 대치맘 당사자도 이수지 씨의 컨텐츠를 재미있어 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유쾌함이 이렇게 불편함으로 바뀌게 된 걸까요? 처음에 재밌다가 점점 좀 기분이 좀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게 문제의 패러디 영상을 본 뒤 실제 강남 대치동 학부모와는 다소 차이점이 있다고 지적하자 약 400개의 악성 댓글이 달렸습니다. 전혀 예상 밖에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 무슨 현상이지? 이런 생각도 들고 되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얼른 삭제를 했어요. 이 시간을 좀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서 선행학습 재밌고 미리 체크하고 있거든요.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헌신보다는 고가의 명품 의류만 기억한 대중들. 교육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공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그쪽으로 몰려있다고 싸잡아서 욕하는 분위기, 별난 엄마 뭐 이렇게 가는 거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실제 강남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은 대치맘이란 단어가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 혐오 표현이 될까 봐 우려합니다. 예전에 이제 된장녀 신드롬 있었는데요. 별다방 커피를 먹는다는 이유만으로 된장녀라고 하는 프레임에 휩싸이게 되면서 많은 특히 여성분들이 좀 편견과 차별, 혐오에 시달렸거든요. 마찬가지로 대치맘이라고 하는 존재가 명품 옷에 명품 백에 외제차 몰고서 라이딩하는 모습이 과연 일반적인지 알 수 없고요. 대치동 엄마들이 다 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일반화의 오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대치동 그리고 맘이라고 하는 단어가 편견을 조장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이런 모습들이 일반화되고 퍼질까 봐 좀 우려스럽다는 점에서 봤을 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내 아이가 뒤처지게 둘 수 없다는 불안감을 양분 삼아 덩치를 키운 사교육. 현상이 아닌 원인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그냥 겉에 보이는 일부 그런 모습만 가지고 그게 대충 사람들의 전체인 양 그렇게 매도하는 거 이거는 정말 그리고 혐오감 이런 것들을 줄까 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유산 상속 비율을 판가름하는 유언장. 제가 알기로 이 상속 재산 관련 법적 분쟁이 해마다 늘어난다고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상속 관련 분쟁으로 많이 오시는 것이 상속재산 분할 소송 그리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인데요. 네, 상속재산 분할 청구 사건은 2013년 기준으로 601건에서 2022년 기준으로 2,776건, 약 4.6배 증가하였고요. 그리고 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2013년 663건에서 2022년 1,872건으로 약 2.8배 증가하였지요. 네, 제가 아는 사례가 있는데요. 몸이 아픈 어머니를 내팽개친 오빠들 대신해서 막내딸이 결혼도 취업도 포기하고 오랜 기간 병 간호를 하게 됩니다.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연이죠? 어머니 유언장이 공개됐는데 오빠들한테는 다 재산을 주고 막내딸한테는 하나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이 너무하네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무슨 이런 상황이죠? 안타까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류분 제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유류분 제도. 유류분은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장한 제도로서 유언으로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고 있습니다. 유언자가 총 10억의 유산을 전부 아들에게 상속했다고 가정했을 때 딸은 법정 상속분인 5억 원의 절반인 2억 5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삼형제의 아버지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나서 유언장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 유언장에는 나를 끝까지 돌봐준 둘째 아들에게 전 재산을 상속하겠다. 그런 내용이 공개가 됐고 이제 바야흐로 전쟁이 시작된 거죠. 과연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돌봐줬으면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래도 전 재산은 다른 너무 형제 심한가?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그러실 것 같지가 않다. 도대체 그 유언장은 아버지가 쓴 게 맞냐? 아니면 뭐 너가 막 쓰라고 압박하거나 이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 유언장에 혹시 무효는 아닌지 유효한 게 맞는지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찾아보게 된 거죠. 형제간에 그런 싸움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너무 좀 안타깝네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돈 그렇죠. 때문에 결국 이제 우애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유산을 둘러싼 삼형제의 갈등. 재판부는 누구의 손을 부인과 들어줬을까? 둘째 아들에게 해피엔딩으로 그 유언이 이제 유효로서 둘째 아들에게 일단 전 재산이 가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유언장의 모범적인 예시라고 할 만큼 이제 완벽한 유언장을 다행히도 남기셨던 거죠. 물론 이 유언장을 꼼꼼히 작성해야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그 민법에 보면 전문을 자필로 써야 된다. 즉 전부, 그쵸? 써야 된다는 거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건 쭉 자필로 쓰셨는데 이 재산 목록 컴퓨터로 이렇게 써가지고 출력해서 붙이신 거예요. 왜 재산 목록을 이렇게 컴퓨터로 써서 출력해서 붙였냐? 유언장 전부 무효.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게다가 보면은 그 날인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날인이라고 하면 뭐 인감 도장, 뭐 흔히 말해 막도장 상관이 없고 또 무인 즉 지장을 찍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 우리가 평소에 사실 서류를 작성할 때 사인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무심코 사인을 했다가 이게 또 무효가 된 사례들도 적지 않습니다. 너무 황당할 것 같아요. 또 녹음 유언이라는 게 있던데 이건 뭔가요? 네, 녹음 유언의 경우에는요, 반드시 증인이 실명을 언급해야 됩니다. 뭐 아들, 아내, 딸, 처형 이런 식으로 관계만을 언급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심지어 이 사례에서는 단순한 녹취가 아니라 해당 동영상을 남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판부는 이름이 아니라 실명이 아니라 가족 관계만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이 유언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뜻을 담은 게 바로 유서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인 만큼 다툼과 분란이 아닌 이해와 관용의 자세로 다가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 짚어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건 엑스레이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